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라고 하는데요. 최근 전 세계 또 사회 전 분야의 AI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2026년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 AI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또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강하고 지혜로운 말처럼 반인 반마의 켄타우로스처럼 인간과 AI가 지혜롭게 공존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 연구소죠. 트렌드 코리아 2026의 공동 저자인 최지혜 박사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지혜입니다. 네, 2022년부터 매년 새해 박사님을 모시고 한 해를 전망해보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연례 행사처럼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매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매년 이제 내가 이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한 살 1년이 지났구나를 느끼시는군요. 그렇죠. 네, 매년 겨울이 더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 딱 이맘때 저도 뵙고 1년 만에 뵙는 건데 매년 많은 분들이 이 트렌드 코리아를 반가워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죠? 네, 너무 감사하게도 매년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좀 부담감도 많이 느끼고요. 네. 올해 몇 년째 집필되는 거죠? 저희가 트렌드 키워드 작업을 한 거는 2007년부터인데요. 이게 책의 형태로 출간이 된 거는 2009년부터니까요. 꽤 오래됐습니다. 네. 2009년, 지금 2026년도 거까지 나온 거니까 네. 17년 이렇게 봐야 되나요? 곧 이제 20년이 오, 그렇네요. 그렇죠. 올해 집필하시면서 좀 어떻게 변화를 느끼셨는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제 AI 등장을 하고 나서 맞아요. 네, 좀 굉장히 맞습니다. 활발하게 진행이 됐을 거잖아요. 트렌드 코리아 2026이 출간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예년도에 지금까지의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와는 좀 느낌이 다르다. 좀 톤 앤 매너가 다른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책을 집필하면서도 저자로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걱정도 많이 하고. 근데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 왜 그런 어떤 평가를 저희가 듣게 됐는지 생각을 해보면 원래 트렌드 코리아에서 이제 기술을 다루는 테크 파트를 다루는 키워드는 1개 정도였어요. 저희가 10개를 뽑잖아요. 10개 중에 1개 정도를 다뤘었는데 트렌드 코리아 2026은 10개 키워드 전반에 AI가 좀 표면적으로 드러난 키워드도 있고 아니면 배경이 되는 키워드도 있지만 어쨌든 10개 키워드 전반에 AI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개 전반이에요? 네. 그래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좀 느낌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뭐 제가 셀프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딱 작년 이맘때 오셔서 2025년의 트렌드는 스네이크 센스. 그래서 그 이제 단어별로 10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올해는 홀스 파워예요? 네, 맞습니다. 이 홀스 파워는 2026년이 병오년. 붉은 말띠의 해잖아요. 말띠시라고.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해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말은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냐면요. 이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동물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는데요. 이제 저희가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AI와 인간이 배치되는 게 아니고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변증법을 표현하기에 가장 어울리는 존재가 이제 말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홀스 파워는 단순히 AI와 인간이 대립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속에서 서로의 장점을 시너지를 극대화하면서 좀 합의를 하는 새로운 변증법적 질서를 좀 나타내고 싶었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켄타우로스 얘기를 많이 하죠. 반인 반마. 그래서 이런 좀 켄타우로스 같은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인간 고유의 역량과 AI의 압도적인 능력이 완벽하게 결합해서 좀 새로운 차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반신은 인간인데 하반신이 말의 모습을 한 그 신화 속에 등장하는 켄타우로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AI 전문가를 모시고 인터뷰를 해봐도 결론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대립할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지 첫 번째 키워드를 보면 휴먼 인 더 루프가 들어갑니다. 네. 좀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휴먼 인 더 루프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시대가 될 텐데 이제 인공지능이 업무를 수행하는 이 과정, 그러니까 그 루프에서 인간이 적어도 한 번은 개입해야 한다라는 이제 AI 활용 철학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와 함께 일하는 세상에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인간의 역할이 다시 포지셔닝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저희 책에 보시면 이제 명령하는 역할, 검증하는 역할, 이제 완결자로서의 역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고 이런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서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고 좀 윤리적인 판단을 인간이 한다거나 아니면 창조적인 감성을 부여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이제 이런 키워드입니다. 네. 앞서 이제 켄타우로스형 인재라는 말씀 잠깐 해주셔서 네네. 그 부분도 같이 연결지어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 휴먼 인더 루프는 이제 인간이 이 불완전한 AI를 단순히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과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네. 그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지능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그런 이상적인 공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AI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켄타우로스형 인재다. 이렇게 저희가 좀 명명을 해봤고요. AI 시대에 결국 이제 살아남는 사람 그리고 진정한 승자는 깊이 일단 인간다운 사고를 하고 사유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AI에게 현명한 질문을 던지는 인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가 네. 가장 이제 인간적인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10개 키워드 중에 몇 가지 주요 키워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제로 클릭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어떤 네, 의미인가요? 이 제로 클릭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클릭을 해서 쇼핑을 했다면 그렇죠. 앞으로는 클릭하지 않고도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 클릭이 제로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검색 플랫폼에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찾고 그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렇죠. AI가 먼저 제시를 해서 고객의 클릭 수를 대폭 줄인다는 거죠. 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우리가 노트북을 하나 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럼 지금까지는 포털 사이트에다가 노트북 검색을 하고 그렇죠. 이제 그 밑에 뭐 다양한 리뷰들 뭐 아니면 블로거들 이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 하나씩 클릭해서 확인을 했다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네.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노트북을 구매했는데 AI한테 나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노트북이 필요해. 나 한 줄 썼더니 대안을 많이 주지도 않습니다. 그 많은 리뷰를 스스로 분석을 한 다음에 대안을 딱 2개 주더라고요. 그럼 2개 중에 제가 선택해서 사면 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좀 내가 고를 법한 내 그렇죠. 마음에 들만한 그런 거를 소개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클릭해서 사는 게 아니고 AI와 대화를 하면서 사는 대화형 쇼핑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휴대전화 바꿀 때도 주변한테 이 모델 어때 저 모델 어때 네. 막 이렇게 묻고 네네네. 수소문했었는데 이제 그럴 네. 필요가 없어지는 거라는 맞습니다. 말씀이네요. 네. 그럼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도 광고나 이 마케팅의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되겠네요. 네, 당연하고요. 이거는 2026년에만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고 정말 장기적으로 좀 패러다임을 바꾸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비의 주도권이 이제 검색하는 인간에서 제한하는 AI로 넘어가는 구조적인 전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소비자를 설득하고 소비자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광고를 한다거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AI 알고리즘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쉽게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KBS라는 이름의 노트북을 파는 마케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가 AI와 대화를 하면서 쇼핑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대화를 하는 와중에 AI가 KBS 노트북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KBS가 아니고 다른 브랜드의 노트북 이야기를 해주거나 추천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AI에게 이 KBS 노트북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KBS 노트북이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추천될 수 있도록 AI를 설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전 마케팅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야 됐었는데 정확합니다. 네. 지금 AI의 입소문을 타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AI 사이에서 소문이 나야 되는 거죠. 하하. 방법이 있겠죠. 네. 자, 다음 키워드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레디코어. 레디코어는 어떤 의미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그 레디코어는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해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우리가 부지런하게 사는 갓생이 있었고요. 예. 예전에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루티니라는 트렌드를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갓생과 루티니에서 더 발전을 해서 삶을 미리 계획하고 학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레디코어 라고 저희 명명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레디가 준비하는 뜻이고 네. 코어가 핵심이라는 뜻이라서 이 준비된 상태가 삶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됐다는 뜻입니다.
준비된 상태. 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준비가 된다라는 네, 말씀일까요? 맞습니다. 네, 네, 준비하고 계획해야 된다는 건데요. 네. 이 특징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사전 계획을 한다. 두 번째로 인생을 예행한다. 세 번째는 선제적으로 학습한다는 건데요. 좀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계획하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 맛집 가실 때 네.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맛집 못 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무슨 어플리케이션 통해 가지고 네, 맞아요. 뭐 몇 번째 대기하는지 다 보고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맛집은 막 1년 전에 예약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저는 이제 야구를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요. 예. 지금은 야구 시즌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수업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날씨 좋을 때 친구한테 야, 우리 오늘 날씨 좋으니까 야구나 보러 갈래?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표를 못 거잖아요. 이거 절대로 안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네. 가서 사면 되는 건 줄 안 돼요.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그 프로야구 팀 중에서 선 예매권까지 파는 경우도 있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미리 예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고요. 네. 또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제가 학생들이랑 수업하면서 느끼는 건데 취업하기 전에 모의 면접을 그렇죠. 정말 많이 맞아요. 하더라고요. 이게 면접을 미리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특징적인 점이 저는 경력개발센터 선생님들이랑 보통 모의 면접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네, 대학교 네. 다닐 네, 때는. 네, 네, 네. 근데 요즘은 AI랑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AI한테 이력서를 준 다음에 질문해봐. 네, 성격까지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너는 10년 차 HR 담당자야. 그리고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이야. 이렇게 성격을 주고 그 페르소나랑 저랑 압박 면접을 보는 거죠. 와. 네. 아, 그 정도까지 활용을 하는지 몰랐는데. 네, 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무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들 네. 여행지에 가면 갑자기 가게가 식당이 문을 닫을 수도 그럴 수 있고 있죠. 이런 네. 예외와 변수가 있기 네, 마련인데 네, 네. 우리에게 좀 그런 유연성이 약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요거는 조금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는 어떤 세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어떤 현상 또 트렌드가 나타나는 이유가 선행 학습의 세대가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 40대를 살고 있는데 40의 나이를 살고 있는데 이 제가 학창 시절에는 선행 학습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네. 학교를 들어오는 대학생들을 관찰해 보면 어렸을 때 뭐 초등 과정을 미리 했다거나 뭐 중등 과정을 미리 뗐다거나 이런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그런 선행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준비와 계획이 익숙한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익숙한 세대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변수가 있기 마련이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있고 준비가 있어야 마음이 편한 세대가 등장했다. 요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준비. 네. 그게 이제 어려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발달된 길러진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거란 그렇죠. 말씀이군요. 네, 지금 이제 AI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넘어오고 있는데 좀 네. 반대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그러니까 AI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좀 아날로기적인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경향도 생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근본이즘이라고 10번째 키워드가 소개가 됐습니다. 네. 이 근본이즘 뜻을 말씀드리면 AI가 모든 것을 생성할 수 있는 시대에 진짜의 가치가 부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아시겠지만 AI로 정말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SNS로 뉴스 같은 걸 보다 보면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맞아요. 조작한 건지 네. 사람이 만든 건지 AI가 만든 건지 잘 모르겠다. 네. 이게 판단을 못하겠다. 이런 맞아요. 분들이 있으신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정말 믿어야 되는 거는 뭘까? 내가 정말 지켜야 되는 거는 뭘까? 이런 어떤 고민들을 맞아요. 무의식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근본이나 아날로그 이런 것들을 좀 찾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네모이아라고 책에서 표현하셨던데 아, 네네. 이거는 이제 복고와는 다른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이제 아네모이아는 내가 경험한 건 아닌데 그냥 과거를 좀 추억하게 되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아네모이아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평생 살았던 사람도
내가 시골이란 고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치 막 시냇물이 줄줄 흐르고 막 봄꽃이 활짝 피고 막 이런 걸 좀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런 어떤 단어가 갖고 있는 그런 감상을 우리가 아네모이아라고 하는데 예. 이제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무의식 속에 이런 아네모이아의 감성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여러분은 지금 트렌드 코리아 2026의 공동 저자인 최지혜 박사님과 함께 트렌드 코리아 2026에 대한 전망을 듣고 계시는데요. 그 다음 키워드가 필코노미예요. 네, 필코노미. 네, 발음해야 맞습니다. 되나요? 네, 지금 발음 잘해주셨는데요. 그 느낌 할 때 feel 해서 이제 이코노미를 붙여서 저희가 필코노미라고 이름 붙였고요. 그동안은 필요 혹은 의미 경험 이런 것들이 주요 동인이었다면 기분이나 감정이 소비를 이끄는 주요 목적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의미하는 feel과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를 붙여서 필코노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이제 기분을 관리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네. 물건을 살 때는 실용성 네. 아니면 이제 뭐 가성비 네. 이런 걸 따졌는데 네. 이제는 기분을 따져야 된다 이런 네.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요즘 기분 큐레이션 시장이 뜨고 있어요. 예. 쉬운 예시로 말씀드리면 그 이탈리아의 한 서점에서 있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서점에 가시면 카테고리를 뭐 아동서, 뭐 실용서, 경제서 이렇게 그렇죠. 카테고리 구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서점 같은 경우는 감정의 이름으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짜증날 때 보면 좋은 책 그 하나의 카테고리로 두고 내가 행복할 때 보면 좋은 책, 내가 우울할 때 보면 좋은 책, 네,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를 감정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 감정에 따라서 책을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감정 큐레이션 시장이라는 겁니다. 또 재밌는 사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네네네. 드리면 요즘 유행어 중에요. 대학생들이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느조시라고 들어보셨어요? 느낌이 느조. 좋다. 아, 트렌디하시네요. 네. 모르시면 어쩌나 제가 조마조마했는데 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만족한 표정이신데 그 네. 느낌 좋다의 줄임말인데 이 요즘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주말에 어디 갔다 왔어, 뭐 데이트할 때 뭐해 이런 거 물어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어제 느조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 한 다음에 느조 브런치집에서 뭐 밥을 먹고 뭐 느조 거리에서 산책을 했어요. 와, 일상 언어네요. 네. 그래서 정말 뭐 느조시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는데요. 이게 느조 공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느낌이 좋은 상태를 제가 아까 기분을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느낌이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알고는 있지만 사용은 안 했었는데 네네네. 좀 많이 쓰시는군요. 네네. 네. 기분이 돈이 되는 시대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럼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마케팅하는 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네네. 활용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드느냐, 더 빠르게 만드느냐, 더 싸게 만드느냐 그렇죠. 이런 게 어떤 기업의 능력이었다면 이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소비자의 기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공간에 왔을 때 소비자가 어떤 포인트,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 감정이 안 좋아지는지, 감정이 좋아지는지, 감정을 디자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정을 디자인한다. 약간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네. 표현인 것 같아서 조금 더 네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네네. 해주신다면. 뭐 예를 들면 이제 매장이 있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떤 놀이공원을 운영하는 뭐 회사라거나 뭐 이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 거기서 그 입장하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어떤 그 소비의 과정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네. 그 프로세스 각 단계마다의 소비자의 감정이나 기분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약간 향기 마케팅 이런 것도 거기에 들어갈까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어. 감정을 관리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분 좋아지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건강지능 HQ입니다. 네네. 뭐 우리가 이제 IQ 아니 네. 뭐 EQ 이런 거 좀 익숙해요. 네네네. 근데 이제는 HQ가 등장을 했네요. 네, 저희가 IQ와 EQ에 좀 비유해서 HQ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네. 네, 요즘 건강 관리가 중요해졌고 그 건강 관리 방식이 좀 바뀌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요즘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더 오래도록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오랫도록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 건강 지능을 탑재하는 그런 소비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AI와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AI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기보다는요. 뭐 예. 예를 들면 제가 예시를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좀 과학적인 관리를 한다는 건데요. 건강 관리를 과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의사분들이 인터뷰를 조금 한 적이 있었는데 의사분들이 예전에는 소비자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많이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건강 정보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찾아오셔서 이런 거는 아닙니다. 뭐 이런 걸 이렇게 설득하는 게 좀 힘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의학 논문을 보고 찾아오신답니다. AI를 통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관련 없지만 이런 사례를 보면은 좀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유명한 의대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의대에서는 이런 논문이 나왔다. 저 의대에서는 이런 논문이 나왔다. 그래서 AI로 번역한 논문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거 설득하는 게 요즘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지능 HQ가 높아지면서 그렇죠. AI 생성형 AI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맞아요. 받고 그거를 맞아요. 또 이제 실제로 의사 선생님과 맞습니다. 상담을 맞습니다. 한다는 이제 말씀이군요. 의학 논문을 보고 건강 관리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네. 의사 선생님들이 더 바빠지시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이제 네. 요즘 어떤 혈당 관리 네. 아니면 그 저속 노화 네. 이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네. 조금 더 이른 나이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맞아요, 드네요. 맞아요. 방금 지금 혈당 관리 얘기하셔가지고 네. 또 추가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요즘 다이어트 할 때도 그냥 하지 않고요. 붙이는 혈당기기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몸에 부착하는 혈당기기가 그걸 있거든요. 검사해 주는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혈당을 수시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0대 소비자분들이 당뇨가 있어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요 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혈당 기기를 붙이고 이게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오르는 게 조금씩 다르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내 몸을 가지고. 내가 혈당 기기 붙여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나 빨리 혈당이 오르는지를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손가락에 바늘 찔러서 네, 검사하는 네네. 그런 네네. 방식이었는데 네네. 이제 그조차도 굉장히 간편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뇨가 없는 20대들이 혈당 기기로 혈당을 체크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지금 10가지 키워드에서 지금 계속 하나씩 듣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휴먼 인더 루프, 또 제로 클릭, 레디코어, 그리고 근본이즘, 필코노미, 건강지능 HQ까지 들었습니다. 아직 소개해 주실 키워드가 몇 개 더 남아서 좀 네.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AX 조직이라는 키워드 설명 안 드린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사실 간단합니다. 이제 AI가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지만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조직도 바뀌겠죠. 네. 그래서 업무에 AI가 활용이 되면서 직장과 조직 문화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X 조직의 핵심은 유연성과 자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유연해지기 때문에 이제 사람도 유연해져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픽셀 라이프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 픽셀은 아시겠지만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픽셀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작은 단위처럼 메가 트렌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편화된 마이크로 트렌드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픽셀처럼 작고 많고 짧게 소비하는 방식이 일상이 됐다. 이런 트렌드를 픽셀 라이프라고 합니다. 네. 또 다음으로는 프라이스 디코딩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프라이스는 가격이란 뜻이고 디코딩은 해독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소비자가 더 이상 브랜드가 제시하는 가격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구성 요소를 분석한 후 구매 여부를 스스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100만 원을 블랙박스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100만 원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만 결정을 했다면 요즘은 그 100만 원 안에 유통비는 얼마인지, 물류비는 얼마인지, 원가는 얼마인지, 가공비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는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요즘에 이제 화장품 같은 거 구매하시는 거 보면은요. 예전에는 화장품은 비싼 화장품 많이 구매하셨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화장품 사시면 그 뒤를 딱 보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거기 무슨 성분. 성분이 들어있는지, 맞아요. 그 성분은 원가는 얼마인지, 뭐 몇 퍼센트 들어있는지, 뭐 이런 거를 다 따져보는, 그래서 가격을 디코딩하는, 그러니까 해독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등장을 했다는 키워드고요. 다음은 1.5 가구라는 키워드인데요. 1인 가구도 아니고 다인 가구도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구들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1인 가구처럼 살면서 1인 가구처럼 살지 않는 이런 가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제가 20대 때는 제 목표 중에 하나가 뭐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부모님 집에서 독립할 때 부모님 집에서 좀 먼 곳으로 독립을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냥 가까운 곳에 있으면 간섭받지 않으려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 20대 소비자들이 독립하는 좀 패턴을 보니까요. 딱 부모님 집 15분 거리에 독립을 하더라고요. 15분 거리. 네, 네. 그래서 오. 내가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집에 가서 혼자 있고, 오. 이제 엄마 집밥 먹고 싶으면 15분 거리 가서 집밥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1인 가구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다인 가구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네,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고, 또 반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뭐 4인 가구, 5인 가구로 살더라도 사실 요즘에 정해진 시간에 아침을 같이 먹는다거나 매일 저녁을 같이 앉아서 먹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다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1인 가구처럼 사는 또 그런 형태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구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활 단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 식탁에 앉아도 서로 각자의 할 일을 그렇죠. 하면서 네, 식사를 뭐 하니까요. 핸드폰 보고 식사할 때도 네.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 제가 한번 꼭 뵈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만 이게 뭐 근본이즘처럼 한글로 표현되는 키워드들이 있고, 네, 네, 네. 대부분 또 영어가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네, 네. 이런 거 선정하실 때 네. 그런 고민도 좀 하실 것 같아요. 고민합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약간 웃었던 이유가 네. 이 질문을 아나운서님들께서 주로 많이 하세요. 하나요? 네. 아니, 왜냐면 저희 청취자분들도 뭐라고 하시냐면, 왜 트렌드는 다 영어야? 네. 뭐 그거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말씀들 그래서 하시거든요. 한국에 계신 아나운서님 모든 분들께서 한글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네. 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특히 이런 우리 생각을 KBS 아나운서들이 좀 네, 네. 유별납니다. 하고요. 네.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저희 저자분들도 매년 이제 네. 반성하고 있는데, 궁금했어요. 네, 그게 저희가 좀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저희도 모르게 좀 영어로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매년 좀 반성하면서 네. 이 한글로 된 키워드들을 많이 만들도록 앞으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키워드의 어떤 이 첫 글자 자체가 다 영어라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네. 네, 제가 이제 근본이즘이라는 이제 한글이 또 반가워서 네, 네. 뭐 여쭤봤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이 트렌드라는 게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도 있고, 아무래도 맞아요. 이제 그 네, 연배가 맞습니다. 많으신 분들의 맞습니다. 트렌드도 있는데, 맞습니다. 네. 한국 사회가 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1970년대를 겪으신 분과 네. 2010년대 이후를 겪으신 네. 분들이 공존하다 보니, 네, 네. 그 트렌드가 조금씩은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이제 트렌드라는 학문의 어떤 태생적인 특성상 아무래도 좀 20대 혹은 30대 젊은 소비자들을 좀 타겟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에너지가 좀 있어야 새로운 것도 많이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아무래도 20대 소비자분들이 좀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고 도전하고 리스크를 감수하는데 좀 더 익숙하다 보니까 저희가 네. 20대 소비자들을 좀 주로 연구를 하게 되는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키워드가 매년 20대만 다루는 건 아니고, 이번에도 말씀드린 키워드를 보면은 AX 조직 같은 그 X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에서 좀 이제 실무를 담당하시는 40대, 50대 분들에게 좀 더 필요한 그런 키워드이기도 하고, 네. 제로 클릭 같은 경우도 전 세대에 걸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키워드이기도 하고, 프라이스 디코딩도 좀 전 세대에 걸쳐 있는 키워드라서 네. 저희가 뭐 항상 20대의 삶만 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그 과거를 겪었던 세대들과 또 이제 미래를 지금 만들어가는 세대들이 같이 네. 살다 보니까 네, 네, 네. 또 이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2026년 올해 다양한 흐름과 또 전망 흥미롭게 잘 들었는데, 우리 청취자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2026년이 되면서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 오. 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근데 AI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된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렵다고 피하기보다는 우리가 다양한 경로로 AI를 많이 활용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경력과 연륜을 어떻게 AI와 함께 시너지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2026년이 저도 그렇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런 2026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트렌드 코리아 2016의 공동저자인 최지혜 박사와 함께 AI 대전환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읽고 준비해야 할지 홀스 파워 10가지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2027년 1월에 뵙게 될까요? 또 초대해 주시면 기꺼이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